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요즘 박스권 장세 속에서도 2차 전지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배터리 아저씨라는 애칭이 더 친숙하실 텐데요. 금양 박순혁 이사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2월 6일) 날 보니까 출연하셨어요. 7주 만입니다. 예. 그 사이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분 아니었나 싶은데 그 사이에 책 내셨어요? 예, 책도 냈습니다. 많이 팔립니까? 출판사 쪽 얘기로는 이제 아주 좀 잘 팔리고 있다고. 예, 출판사 그 사장님이 되게 좀 기뻐하고 계십니다. 사실 뭐 저도 그 책 참 잘 읽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냥 첫 페이지 읽고 놓칠 못하고 끝까지 이제 다 읽었는데. 고맙습니다. 예. 보니까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알아야 될 내용들 또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퍼져 있는 오해들에 대해서 이제 좀 해설도 해놓으시고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정리가 잘 돼 있었어요. 또 이제 그 뒤에다 참고문헌 달아놓은 것도 제가 봤는데 보니까 뭐 이사님 책만 읽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책 읽는 요령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책은 이제 제가 딴 거보다도 제일 좀 쉽게 익힐 수 있는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갖고 썼거든요. 사실은 이 2차 전지라는 게 되게 좀 생소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이 있고 동박, 알박이 있고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거든요. 이제 어차피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 그게 뭔가를 이제 딱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 부분, 부차적인 부분, 돈 안 되는 부분들은 다 제가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최대한 좀 쉽게 이제 이해 가능하게끔 제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써갖고 아마 책장을 펴셔갖고 끝까지 읽는데 대략 뭐 짧으면 1시간, 길어도 한 서너 시간 이상 안 걸릴 거니까 그냥 부담 없이 쭉 읽어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사실 우리 이사님 워낙 방송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이사님 모시고 뭐 새롭게 다룰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실 좀 고민도 했는데 그래도 이게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저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최근 뭐 소식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자, 제가 한 3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이게, 자, 요즘 이제 K배터리 기업 주가가 사실 급등세잖아요. 일부에서는 이게 이 회사들 실력이 아니라 공매도 친 세력들이 이른바 이 숏스퀴즈를 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절대 동의 못 하죠. 사실은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제 단기로는 미인 투표 기계고 이제 장기로는 체중계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그 가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장기로 체중계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저평가되어 있던 주식은 올라가고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한국의 2차 전지 그 주식들이 이제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좀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저평가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해소되면서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저평가됐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의도에 지금 만연해 있는 이제 그 공매도 세력들, 그러니까 기관들에서 지금 이제 롱숏 펀드라는 쪽에서 이제 공매도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작년 11월, 12월 무렵에는 이제 어떤 형태로 공매도가 있었냐면은 반도체를 롱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로 숏을 하는 전략을 많이 취했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올해 들어와서 한 2월 정도 무렵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일정 부분 그 숏 쳤던 부분들이 좀 이제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 이제 현상들이 있었고 숏 스퀴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그 공매도 치는 세력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마지막에 그냥 짜내기 되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뭐 하루에 상한가 가는 게 뭐 3일 연속으로 일어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숏스퀴즈인데 아직 그 현상까지 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지금 추세대로 가게 되면은 아마 올해 안에 그 숏스퀴즈 현상들이 좀 많이 목격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격 상승의 일정 부분은 그러면 숏 커버링 정도는 분명히 가격 상승에 기여를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숏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종목이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형태의 숏 커버링이 많이 있었고, 그거는 이제 뭐 공매도 잔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자세하게 나오니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이제 결국은 이게 예. 실력이 발현돼서 그렇다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 증권사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들이 이제 공정하게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정하게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들의 이제 주 고객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를, 그러니까 롱숏을 일삼는 이런 이제 대형 펀드들의 입맛에 맞게끔 평가를 좀 날조하는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계산한 거는 이제 23년 실적 기준 PR로 보면 에코프로가 대략 한 10배에서 한 15배 정도, 에코프로 BM이 한 20배에서 25배 정도로 이 성장성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여의도 증권사들에서는 이제 자기들의 주 고객인 그 롱숏 펀드들의 그 입맛에 맞추기 위해 갖고 그거를 이제 제대로 가치 평가를 안 하고 뭐 목표 가격이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아예 목표 가격 자체가 거의 없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뭐 16만 원이 평균 목표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이거는 상당히 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지금 그 금융위나 이제 금감원에서 특히 금융위 쪽에서 제가 그 알고 있기로는 이제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서 이걸 갖고 이제 그 MSCI 이제 선진국 지수 편입하는데 이제 그 공매도 문제가 지금 좀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면 공매도를 허용하고 요걸 통해서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시키는 거를 이제 자기들 치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추진하기 전에 이거 지금 잘못되어 있는 일방적으로 기관들한테만 유리한 형태 공매도 제도를 빨리 좀 손을 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글로벌 스탠다드를 놓고 보더라도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를 보더라도 미국이나 다른 기타 그 국가에서 공매도는 항상 상환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환 기간이 무제한이에요. 그 문제는 좀 심각하더라고요. 예. 이거를 먼저 일단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전산화되어 있는데 딱 하나 전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공매도입니다. 수기를 지금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뭐 모든 측면에서 지금 전산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없는데 굳이 공매도 부분만 관련해 갖고 이게 그 수기로 관리된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공매도를 위주로 해서 이 수익을 내는 그 사모펀드들, 롱숏하는 사모펀드들 그쪽 펀드들한테 이제 그 이익을 많이 주기 위한 이제 그런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런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최소 3억 원 이상 있어야 가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특권층만 가입할 수 있는 펀드잖아요. 그럼 특권층만 가입할 수 있는 펀드에 특혜를 준다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빈자들의 호주머니를 틀어갖고 이제 부자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이제 금융원이나 금감원에서 엄연히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다는 거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사실 이제 주제가 뭐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는 아니니까 요 이제 주제는 요 정도 하는데 별도로 한번 사실 한번 다뤄볼 만할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하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EU가 최근에 이제 핵심 원자재법, 그다음에 탄소중립산업법 초안 내놨어요. 이 K 배터리 입장에서 한번 간단하게 해설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초안이니까 아직 좀 많이 남은 거고요. 결정적인 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광물 부분을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게 서구 민주 진영 국가에서 보면은 상당한 좀 위험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험 요소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큰 과제하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고요. IRA가 이제 일단은 그 물꼬를 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RA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유럽을 설득해서 유럽도 우리하고 같이 이제 한 배를 타자 해서 이제 지금 핵심 원자재법 이제 나온 거고요. 탄소 중립 산업법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유럽은 이 문제가 되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구 온난화,
이제 이런 문제, 이거에 대해 갖고 어느 정도 좀 생각은 있으시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유럽 사무소 쪽 얘기를 들어보면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육지보다 이제 그 바다가 높아서 그래서 이제 뚝을 쌓아갖고 육지를 이제 만든 이런 나라인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계속해서 높아져요. 네. 네덜란드 국민들은 심각한 위기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그런 이제 탄소 문제, 탄소 중립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쪽에 이제 가장 좀 이렇게 드라이브를 많이 거는 이제 국가고 그 일환으로 지금 이제 전기차 전환 또 이제 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한테 큰 틀에서 보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그런 이제 밸류 체인이 있는 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 이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원래 화학 산업이 이제 선진국 화학 산업이 먼저 시작했던 나라는 이제 미국하고 사실 유럽이었는데 1980년대, 90년대 이제 화학 공장에서 이 환경 오염 이슈들이 네.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쪽에서는 그 환경 오염 이슈 때문에 화학 산업에서 점점 손을 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 화학 산업을 제대로 공장 가동하고 돌리고 하는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나라가 예. 한국, 중국, 일본 세 개밖에 없었던 상태인데 근데 이게 이제 이 화학 산업이 기반이 되는 2차 전지 산업이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한중일 간의 이제 경쟁으로만 되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일본이 많이 뒤처지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또 중국 나름대로 이렇게 중국이라는 울타리 안에 이제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이 과둬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이 이제 이 동무대가 되는 좀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끊임없이 하여간 뭐 업계에서 정보 수집하고 계실 텐데 미국 사실 IRA 법안제 세부안 나올 때 되지 않습니까? 혹시 뭐 미리 좀 스포일 하실 거 뭐 없습니까? 스포일을 사실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주말에 얘기가 다 나와갖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이제 원래는 컴포넌트해서 이제 부품으로 취급을 하다가 예. 이번에 이제 미네랄로 취급하는 걸로 세부 규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 차이가 뭐냐면 이제 컴포넌트로 갔을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야 되고 미국이나 뭐 북미나 이런 쪽, 네. 캐나다나 이런 쪽에 생산해야 되고 미네랄일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생산해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네랄로 취급하게 되면은 이제 한국에서 생산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LNF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제 오늘 월요일 이렇게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요거하고 좀 관련돼 있는 게 LNF가 원래 작년에 이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하고 합작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진출하려고 했었는데 그 기술 유출 문제 때문에 이제 불허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미네랄로 취급이 되게 되면은 굳이 미국 진출을 안 하더라도 이제 양극재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생기니까 이제 주가 올라간 것 같고 나머지 양극재 업체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이제 그러면은 좀 시간을 많이 좀 번 형태가 되니까 훨씬 더 좋은 조건에 나중에 이제 북미를 진출하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배터리 산업 이제 뭐 본격적으로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책 보면 에너지 밀도, 양극재 두 가지만 아시면 뭐 투자하는 데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에너지 밀도 관련해서 투자자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겁니까?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기는데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이게 가벼울수록 많은 장점이 생기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낮은 무게에서도 많은 에너지를 이제 실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동일한 무게에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더 많은 에너지를 싣게 되면 그 많은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게 차를 더 빠르게 달리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의 코너링 같은 거 이제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차를 한번 충전을 해서 갈 때 훨씬 더 먼 거리를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짐을 많이 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내 공간을 넓힐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차의 그 내구 연한, 수명도 오래 가니까,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장점을 사실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밀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이제 2차 전지 K배터리 산업계의 기술자들이 하루 종일 1년 내내
10년, 20년 동안 하는 이제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에너지 밀도가 사실 중요한데 그동안 여의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이제 에너지 밀도가 한국 배터리가 좀 높지만 이제 중국 배터리가 싸니까 네. 중국 배터리가 대세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예,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진짜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이해 못하고 하는 얘기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차이나 2차 전지, ETF 이런 거 사가지고 지금 이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고 제 말 듣고 이제 한국 2차 전지는 한국 2차 전지 ETF 사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고 계시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종인 이제 NCM 뭐 배터리 뭐 삼원계 배터리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주종인 LFP 이 둘을 뭐 에너지 밀도에서 비교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NCMA가 대략 한 305Wh/kg이 나오고요. LFP가 155Wh/kg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면은 동일한 그 에너지일 때 LFP로 차를 만들게 되면은 대략 440kg이 더 무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는 뭐 그런 차는 못 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그 무게상의 이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갖고 이제 중국에서도 나름 노력해서 한 게 뭐 셀2 팩이라든지 셀2 뭐 샷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좀 방법을 구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은 저 CATL 쪽에서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LPMP라고 있어요. 이제 LFP를 조금 개선한 겁니다. 망간을 좀 섞어 갖고 그런 걸 통해서도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물질적인 이런 그 차이점, 거기서 발생하는 이런 이제 그 물성적인 한계를 극복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좀 미봉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PMP의 경우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대충 한 220 정도가 나오거든요. 220Wh/kg. 220하고 305하고 비교해 보면은 거의 뭐 한 30%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 정도 차이면 극복이 불가능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NCM 배터리가 오히려 가성비도 더 좋다. 이런 단계까지 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론적으로 보면은 NCMA 그러니까 니켈 90%짜리가 LFP보다 더 싸게 나와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현 실무에서 만들어 보면 반드시 싸지는 않고요. 대략 보면은 한 5% 정도 저희가 해보면 한 5%에서 한 10% 정도 그 정도 계속 이게 이제 그 들어가는 원소가 가격이 이제 계속 달라지니까 이제 좀 광물 가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대략 한 5% 정도 그 NCM9이 LFP보다 조금 비싼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NCMA 같이 니켈 90%짜리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갑니다. 추가적인 이제 가공이나 리튬을 더 미세 가공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 이제 금양에서 하고 있는 이제 NCMA에서는 이제 그 알루미늄에다가 지르코늄 첨가제를 섞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지르코늄 첨가제를 섞는 비용이라든지 하는 그런 공정 비용들이 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워낙 그 성능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LFP가 대세가 되기는 좀 어렵고요. 하이니켈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게 니켈의 함량을 이제 계속 높여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니켈의 함량이 높아지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제 니켈 많이 올라가면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양극재인데 늘 양극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이제 양극재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음극재 전액 분리막 주식 사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말? 틀린 말입니다. 그건 100%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극재는 조금 특별해요. 다른 소재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양극재가 결국은 에너지 밀도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가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아무나 아까 말씀드린 그 하이니켈, 니켈이 90% 이상 들어가는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아무나 못 만들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제 딱 4개만 그동안 만들고 있었고 이제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케미칼, NF 이렇게 4개 만들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좀 5개가 된 건데 네. 그 5개가 다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높고 깊은 혜자가 있으니까 이 회사에 투자를 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뭐 음극재나 전해액이나 분리막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 각 소재별로 보면은 중국에서 더 잘하는 소재도 있고 네. 일본에서 더 잘하는 소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관점에서 봐서는 항상 중요한 부분이 1등을 사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그 1등이 한국에서 1등이어서는 안 되고 글로벌하게 1등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1등을 사야 되는데 소재 쪽에서는 양극재밖에 글로벌하게 1등하고 있는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양극재만 사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더라도 양극재 주식들이 기타 다른 소재들에 비해서 이제 PR이나 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밸류 측면에서도 월등하게 지금 저렴합니다. 더 좋은 주식이 더 저렴하게 거래되는데 예. 그거를 두고 그냥 단순히 안 올랐다는 이유로 기타 소재를 사는 거는 그거는 제가 봐서는 별로 추천할 만한 투자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사님 책에서도 이제 다루셨던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자, 중국 CATL이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다. 아닙니다. 기술이 많이 떨어집니다. CATL이 갖고 있는 기술이 한국의 기술을 훔쳐서 만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 금량하고 견조서도 저희가 자웅을 겨룰 만큼 정도의 기술력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데 비하면 한참 떨어진다.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중국 회사들의 주력인 LFP가 최소한 가성비는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가성비도 울트라 하이 니켈 쪽 니켈 90%짜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자 테슬라 4680 배터리처럼 자동차 회사들이 직접 배터리를 만들면 이 K배터리 회사들의 이 갑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 테슬라가 50% 저렴한 배터리를 만들어갖고 배터리 시장을 다 장악할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진짜 애널리스트의 소양이 진짜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공부가 부족한 얘기입니다. 이게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설령 성공한다 하더라도 자기들밖에 못 써요. 그것도 자기들 중에 일부밖에 못 쓰거든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만들어서 우리도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줄 때는 조금 싸게 줘봐. 이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게 이제 시장의 판도를 완전 바꾼다든지 할 수 있는 형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이 전기차용 배터리의 경우에는 이제 34개월 전에 이제 스펙이 다 결정되고 네. 그 34개월 동안 자동차 회사하고 배터리 회사 간에 서로 이제 이렇게 스펙을 상호 교류를 하면서 계속 긴밀하게 이제 협조하면서 이제 신차가 나오면서 또 그에 맞는 배터리가 나오는 이제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차가 테슬라의 4680 배터리를 쓴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는 3년 뒤에 나올 신차의 설계도를 3년 전에 이미 테슬라한테 오픈하는 거예요. 경쟁사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여의도의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기본적인 업종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배터리를 내재화한다는 거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어서 애시당초에 그게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성공한다 하더라도 성공하기도 어렵고요. 예. 지금 이제 4680 말씀하셨는데 잠깐 옆길로 새서 자 배터리의 크기 사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1개짜리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배터리는 어떤 규격의 크기가 있고 또 이 모양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분류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크게 보면 폼팩터는 크게 보면 이제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고요. 그 모든 배터리의 출발은 원통형입니다. 이제 집에서 쓰시는 건전지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2170 원통형 배터리는 이제 기존 쓰던 게 1865고요. 1865면은 거의 이제 규격이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이제 AA 사이즈 뭐 이런 거 하고. 이게 밀리미터입니까? 밀리미터입니다. 예. 예. 18mm, 그러니까 지름이 18mm, 높이가 1865면 65mm고, 예. 2170이면 지름이 21mm, 높이가 이제 70mm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걸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만드는 거죠. 예. 2170 같은 경우가 모델 3에 4,300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좀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다 해서 이제 나온 게 각형입니다. 각형은 이제 이게 네모난 형태, 참기름통 같은 거 대표적으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딱 그 크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한 800개에서 한 9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캔 개수가 줄이는 게 원래부터 이제 그 각형의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파우치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캔이 결국은 무게를 좌우하거든요. 네. 원통형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원통형 캔 하나당 한 10g 정도 하는데 그 10g이면 별로 안 무겁잖아요. 근데 4,300개면은 43kg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페널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캔의 숫자를 줄여야 이제 무게도 줄이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이제 그 부피 부분도 축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파우치형이고요. 파우치형은 이제 비닐 형태로 해갖고 이 만드는 그런 형태여서 가장 이제 일단은 가볍겠군요. 가볍고 그 다음에 부피도 적게 차지하고 해서 제일 이제 진화된 형태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라고 보면은 이제 일단 가격이 싸야 되고 그 다음에 가볍고 부피가 적은 배터리가 제일 좋은 배터리인데 그 규정에 가장 딱 맞는 배터리가 파우치형 배터리예요. 그래서 파우치형 배터리가 이제 가장 진화한 형태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각형, 파우치형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용 배터리는 만들어져 왔고, 다만 이제 그 테슬라만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좀 고집했었고, 그 다음에 테슬라에서 파생돼서 나온 이제 미국의 뭐 루시드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도 이제 원통형을 좀 같이 쓰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쭉 진행이 되어 오다가 46으로 이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그러면은 캔 개수가 원통형 개수하고 각형 개수하고 비슷하게 맞아집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같은 캔 개수로 들어갈 때는 각형보다는 원통형이 훨씬 유리해요. 왜 유리하냐면 각형은 이게 네모지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롤 휴지 말듯이 이렇게 두루루루 말아갖고 만들면 훨씬 생산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예. 생산 속도가 빠르면은 이제 생산 원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같은 캔 개수일 때는 원통형이 더 유리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46 시리즈가 그 지름 46이 이제 표준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면 그러면은 자동차용 배터리는 이제 원통형하고 파우치형 두 가지만 살아남고 각형은 앞으로 없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우치형이 이제 안전에서는 좀 취약하다. 이건 어떻게? 안전에서 취약한 구조인데 예. 그 구조를 잘 이렇게 극복해서 안전하게 만드는 게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취약한 그 형태를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만큼 이제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좋은 회사라는 얘기가 되고요. 파우치형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 배터리 회사 중에서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 예. 그래서 그 두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K 배터리, 셀, 예. 뭐 삼총사인데 예. 어떤 모양 배터리에 이렇게 좀 장점을 갖고 있습니까? LG 엔솔은 이제 원통형, 파우치형을 같이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삼성 SDI는 원래 원통형은 이제 전동공구나 소형 가전 쪽을 하다가 지금 46도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SDI가 앞으로 새롭게 많이 좀 이제 수주나 이런 부분에서 장점을 많이 갖게 될 것 같고. 원통형이 많이 확산이 되면은 SDI는 좀 유리한 입장입니다.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형 쪽을 이제 전기차 쪽으로 원래 하고 있었거든요, SDI가. 근데 그 각형 쪽은 앞으로는 조금 서서히 조금 줄어들게 될 것 같고, SK는 파우치형만 지금 갖고 있고요. 예. 각형을 최근에 그때 이제 인터배터리 2023에서 각형을 새롭게 내놨긴 했더라고요. 근데 각형은 좀 경쟁이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금양이 원통형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중국의 CATL이나 BYD는 각형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통형으로 넘어오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 듣고 있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폼팩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주 좀 지금은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폼 팩터라는 거는 결국 백발의 외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참 일본 쪽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일본이 이제 원래 파나소닉이 원통형에서는 계속 강자였어요. 예. 파나소닉이 테슬라하고 계속 긴밀하게 오랜 기간 좀 이제 관계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파나소닉이 조금 문제가 있어갖고 특히 이제 1865에서 2170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율을 못 잡아갖고 초반에 되게 많이 고생을 하면서 회사가 좀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파나소닉이 지금 업계에서는 점점 이렇게 좀 그 위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원래는 이제 그 배터리 쪽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가장 그 먼저 했던 데가 사실은 소니인데 소니가 2006년에 그 노트북 화재 사건이 생겨갖고 그때 이제 드랍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예. 드랍해갖고 그 이제 사업부가 어디로 갔냐 하면 이제 그 무라타 쪽으로 갔는데 네. 무라타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그것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무라타 쪽 그 2차 전지는 가장 많이 썼던 데가 그 원통형인데 원통형 네. 가장 많이 썼던 데가 어디냐 하면 이제 다이슨 있지 않습니까? 무선 청소기. 예. 그쪽에 되게 많이 납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가 다이슨이 국내 업체들하고 손을 잡고 좀 이제 독자적으로 2170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무라타 쪽도 좀 많이 좀 쇠락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빠르게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이런 입지를 많이 좀 잃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가 워낙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큰 고객이었기 때문에 좀 무리를 했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손실을 많이 보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좀 휘청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약간 그 일론 머스크가 상도의가 좀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쪽에서는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 업계에서는. 2차 전지 주식들 이제 특히 제가 추천드렸던 이제 8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해요. 거의 뭐 50% 수익 나신 분도 있고 100% 수익 나신 분도 있고 150% 수익 나신 분들이 있는데 3년 동안 들고 가시면 10배 갈 겁니다. 얘기를 해서 긴가민가하고 일단 사봤는데 사니까 지금 한 뭐 3개월, 6개월 만에 지금 일단 2배는 난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믿어볼 만하겠죠.